당대의 석학, 시대의 철학, 이빨 넘버 제로죠. 네. 아무데나 안 나오지만 나왔다면 다 죽여버리는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보통 이렇게 이제 온화한 표정으로 시작하세요. 사진을 보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철학자시니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선생님? 여기를 나오니까 정말 사람 사는 곳인 것 같네요. 우선 젊은이들의 함성, 그리고 뭔가 진리를 향한 뭔가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요번 선거의 의미 이런 거를 얘기하라면은 저보다도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비로소 이 민주적 가치가 국민의 마음으로 다 쏙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 뭔가 정신사적인 뭔가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내 책을 안 읽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뭐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 세계라는 게 항상 그 전문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레토릭이라든가 이 전문 수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죠. 그래서 나도 그거를 때려치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이 TV 토론만 해도 TV 토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어떤 TV 토론보다도 실제적인 토론 내용이 있었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나는 보수 진보라는 시각에서 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심상정이다 그러면 심상정 같은 사람은 옛날에 우리 감각에는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에서 뭐 노동운동이나 하고 뭐 빨갱이 같은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그 심상정의 목소리가 뭔가 우리 사회의 그 지향점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깔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스며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이러한 보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 심상정의 표는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서로가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논의되어야만 하는 많은 의제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주지시켰다는 의미에서 이후로 한국 정치사의 수준은 전 세계사에서 가장 높은 뭔가 그 정치적인 그 철학과 그 정치적인 게임이 진행될 역사적인 그 전기가 왔다고 나는 이번에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바른당의 탈당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선생님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니 해도 그래도 이 동방의 유교 문화라는 것이 몇천 년 깔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리 없는 놈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어떠한 의미에서 그 여당 내에서 양심 세력이 지금 다시
유승민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간다. 나는 이것은 말이죠.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홍준표의 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이거는 마치 지난번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누구죠? 정몽준 이펙트와 똑같은 거예요.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하고 네, 선거일 전날 지지를 철회해서 갑자기 노무현 후보 쪽으로 확 쏠려간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이회창을 지지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거를 철회했잖아요. 그것도 배신이죠, 일종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노무현이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승민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엄청 국민으로부터 동정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서 유승민이 사실은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승민은 아무 죄가 없다고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홀대받고 그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이렇게 버려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승민을 예수로 만드는 거지, 예수. 왜냐면 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고 자기들만 떠난다? 이거는 아주 실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승민은 요번에 분명히 이 사건으로 한 10% 이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10% 이상까지. 그 유승민 후보를 예수에 비유한 거는 최근에 나온 신간하고 뭔가 좀 이어보려는. 네, 제가 최근에 선생님 좀 무리한 연결 아니었나요? 아니 이 돌의 로마서 강해라는 이 책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사드 돈 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 사드라는 것은 우리 김어준 선생하고도 내가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은 사드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될 게 아니잖아요. 사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한 사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드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중국이 과도하게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사드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드의 가치를 중국 사람들이 높여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그걸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따내느냐, 이 바게닝 포지션이 우리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바게닝 카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따낼 게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설치하고 본다?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냥 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가장 재미난 문제는 트럼프가 그 돈 내라. 그럼 우리 보고 1조 이상을 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이라는 거는 그 사드라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만드느라고 비싼 건데 이걸 왜 한국에다 거저주냐? 니들 돈 내라.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드를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한다는 것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 술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 술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솔직히 장사꾼으로서 이 세계 정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질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질러 놓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는 유리한 카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재미난 거는 그렇게 또 내질러 놓고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영광스럽게. 그렇죠. 어너드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 만나면 나한테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미국인 정치인이 빈말이라도 북한의 지도자를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바마 같은 아주 진보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도 그런 말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는 제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국주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국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 나라로서 장사를 잘해 먹자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트럼프를 주변에서 보면은 저 무식한 놈,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미국의 수준이에요. 정확한 미국의 수준이고, 지금 트럼프야말로 뭐냐면은 미국의 정직한 수준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 대선 전국에서 앞으로 이 사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장사꾼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보수적인, 소위 말해서 정치적 감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설득하기가 좋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쭈쭈 이렇게 해주면. 그렇지, 우쭐우쭐하게 해주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인류 역사상 3차 대전을 막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윈스턴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재미난 의제는 뭐냐면, 북풍이라는 문제가 전혀 우리 우파들을 도와주는 의제가 아니라, 북풍이라는 것이 건전한 진보 세력을 도와주는 의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선거에 아까 최초의 의의로 말한다면 나는 이거 제1의 의의로 뽑아요. 더 이상 북한을 빙자해서 국민들에게 공갈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불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온 것에 가장 결정적인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정희, 통진당? 통진당이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박근혜가 이정희가 아주 배기 싫어가지고, 네가 그 텔레비 토론에서 나를 그렇게 연맥일 수 있냐?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를. 그래가지고 연시식. 그야말로 완벽하게 그 표독한 개인적 사감 때문에 통진당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통진당을 없앴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진보 세력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더 이상 종북 세력이니 이런 주사파니 무슨 종북 세력이니
그 소위 말해서 이 통진당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 NLPD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NL이라는 그 계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통진당도 NL이라는 예수 반열입니까? 예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책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런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건강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PD라는 거, 에데린이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PD라는 건 사회 자체 내의 계급 모순을 얘기하는 거고, NL이라는 건 이제 국가 간의 뭐 민족 간의 이런 대외적인 투쟁을 다 중시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PD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평등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진당이 해체되는 바람에 심상정의도 산 거예요, 이번에. 심상정의가 산 거고, 또 재미난 거는 저쪽으로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유승민을 믿었던 게 아니라 반기문에 대한 희망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했던 거예요. 반기문을 데려오면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려와 보니까 반기문은 이게 허당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기획에서 오늘날까지 오는 지금 박근혜 탄핵까지 오는데 사실은 반기문의 역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유승민으로 낙착됐는데, 유승민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유승민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 안보 문제나 이런 거는 완전 꼴통이죠. 완전 꼴통인데, 국내 문제, 사회 문제를 파고드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처럼 상식적이고 예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경제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의 안보 주장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지력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보 문제까지 자기가 진보,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자기는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지금 안보 의제는 무리하게 자기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심상정이나 문재인보다도 더 치열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사람, 그리고 얘기하는 자세가 굉장히 침착하고 아주 탁월하잖아요. 학자로서의 쌓여진 공력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요번 이 유승민이라는 이 캐릭터가 상당히 앞으로 이 짧은 기간이지만 급상승하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에 대한 덕담이라기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홍준표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홍준표라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전혀 우리 사회의 현상 유지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역사가 지향하는 어떤 하등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그 자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들으면 들을수록 귀엽게 봐줄 수는 있지만 비루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비루하게.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은
이 역사의 길목에 있어서 우리 역사의 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만이 가능하다.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만 평가를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내가 평가해야만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뭐 별 실수 없이 여태까지 왔잖아요. 별 실수가 없이 왔고 뭔가 내가 좀 덕담을 해준다면 공자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한 말이 교언영색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잘하고 얼굴을 이렇게 꾸미는 자. 조국 교수 아니야? 아유 속 시원해. 이런 자가 나는 제일 싫다. 제일 싫다. 이게 그 사람의 그 논어에서 3번 이상 나와요. 이 말지. 그 아주 반복적으로. 공자는 교언영색. 그 말을 잘하고 얼굴을 꾸미는 자, 이사들이 제일 나는 싫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재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 답답함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엔 상당한 매력이에요. 그 사람의 매력이고 내가 아는 문재인은 진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틀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그 사람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주변에 너무 떨거지들이 시원찮아가지고 또다시 우리 정치사를 좀 불행하게 갖고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오로지 뭔가 이 앞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는 것을 핑계로 뭐 협치하자 그러고 뭐 타협해야 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는 목숨 내놓고 길로틴에다 자기 모가지 걸어놓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역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그 5년만이라도 자기 죽을 생각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으면 적폐를 정확하게 청산하는 데만 전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얼떨떨한 세력들이라는 거 전부 어떻게든 개헌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새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년 대통령 못하고 쫓겨낸다 뭐 이렇게 의회에서 다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고 앉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 넌센스예요. 우리 국민은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헌법처럼 좋은 말이 다 쓰여진 훌륭한 헌법이 없어요. 나는 헌법의 전문가라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헌법은 고칠 게 아니라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개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헌법보다 우리 헌법이 훨씬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헌정 질서 속에서 우리가 박근혜도 탄핵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역사에 우리가 지향점을 갖다가 이 헌정 질서 내에서 이룩했는데 그 안에서 헌정 질서가 요구하는 우리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철저한 역사적 과정이 없이 또 그 헌법을 바꾼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말씀을 아주 다 하셨는데 굳이 안철수 후보는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요? 안철수 후보는 그저 순진한 대학생 같아요. 그냥 그 말하고 이러는 모든 게
뭐 그냥 뭐 순진한 대학생 같지 않아요? 그냥 아직도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모든 게.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게 자기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하다는 느낌은 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다 만들어준 얘기들을 이렇게 외우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4차 산업혁명, 맨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기 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실업자 양산하는 새로운 구조예요. 아니, 자동차를 모르는데 사람 없이 여러분들은 자동차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기계로 해서 다 알파고가 몰아준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공장도 이제 점점 다 그렇게 변하고, 모든 게 그러면 인간을 이 문명에서 퇴출시키자는 게 4차 혁명이라고. 근데 어차피 이거를 주도하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알파고를 누가 만들어요? 그거는 구글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이 세계 이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이 대규모의 기업들이 인류를 향해서 다시 농간을 부리자는 건데, 그걸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으나 불가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현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죠. 그러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정확하게 개입을 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문제지, 무슨 전문가들의 지혜가 뭐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쌩풀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레벨에 오르셨거든요. 선생님 이제 벌써 40분 50분 다 되는데, 아니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기 벌써 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고? 40분이 지나갔어? 일단 이명박 박근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고, 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박근혜는 이명박이 해먹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항상 그 모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선례자가 이렇게 아주 역사에서 이게 별 대가를 안 치르고 넘어갈 경우, 박근혜는 지금도 이 이명박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뭐랄까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홍준표가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박근혜는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역사에서 응징을 받아야 되고, 이명박도 물론 단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몇십 조 말아먹은 걸 갖다가 다시 다 뱉어놔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의 얘기가, 우리 역사에서 이 대선에서 너무 짚고 넘어가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책을 보면은 내가 차기 정권의 과제로서 3대 원칙을 두는데, 하나는 남북 화해의 문제고 하나는 경제민주화고, 제 3으로 제가 풍요로운 농촌을 항상 말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후보들이 뭐 한두 마디씩 했으나 그건 근본적으로 농촌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농촌에 지금 농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GDP의 3%도 안 돼요.
그리고 농촌에다 무슨 투자를 해도 거기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쫓겠느냐 이거야. 어? 엄마 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더라도 계셔야만 그 집안이 앞으로 용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 문제는 이것이 농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우리의 식량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가치, 농촌의 삶 그리고 환경 문제, 국토 문제 이 모든 것이 국가에 너무도 이것은 가치로 상업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 그러니까 근간으로 국가가 그 문제를 테이크오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무슨 뭐 직불금 제도니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또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사서 봐야 되죠. 얘기를 하지는 않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파업이 안 되잖아요.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은 바게닝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농민들은 그런 파업을 못 하잖아요. 이 가격 못 받는다고 해서 투정하고 떼까 그러다가 이거는 농산물이라는 거 다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관한 것은 국가가 이것을 공개념으로 이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농산물의 이 수매라든가 이 모든 문제가 앞으로 뭐냐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농협을 해체시키거나 새로운 기구로 완벽하게 혁명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농촌에 돌아가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이것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단지 부가가치가 안 되고 농민 인구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뭐 5%라지만 3%가 안 돼요. 이 연령이라는 것도 지금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수십 년 아래 우리 국가 기관이 망가지는 아주 대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우리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꼭 마음속에 짚고 계시기를 갈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언론이라는 개념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 역사적 의식이 상당히 개별화되고 젊어지고 그러니까 요번 촛불이라는 가장 큰 특징 여태까지 모든 데모나 모든 혁명은 항상 조직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요번 촛불 혁명이라는 건 조직이 없어요. 전부 개인이 나온 거라고 개개인의 양심을 걸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가족 단위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이 우리 새로운 혁명적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개인 각성된 의식을 통과하지 않는 정치는 이제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꼭 투표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자기 양심을 걸고 이번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어느 뭐 젊은이들 뭐 노인들 말할 거 없이 누굴 막론하고 이번에는 투표율이 사실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특히 이
낙곰수를 듣는 사람들은 낙곰수가 아니고 저 뭐지 이게? 파파이스. 이 파파이스를 듣는 사람들은 1000% 1000%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꼭 나가서 투표를 하시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지의 어떤 TV 토론보다도 실제적인 토론 내용이 있었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나는 보수 진보라는 시각에서 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심상정이다 그러면 심상정 같은 사람은 옛날에 우리 감각에는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에서 뭐 노동운동이나 하고 뭐 빨갱이 같은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그 심상정의 목소리가 뭔가 우리 사회의 그 지향점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깔려 들어갔다고, 이렇게 스며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이러한 보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 심상정의 표는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서로가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논의되어야만 하는 많은 의제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주지시켰다는 의미에서 이후로 한국 정치사의 수준은 전 세계사에서 가장 높은 뭔가 그 정치적인 그 철학과 그 정치적인 게임이 진행될 역사적인 그 전기가 왔다고 나는 이번에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바른당의 탈당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선생님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니 해도 그래도 이 동방의 유교 문화라는 것이 몇천 년 깔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리 없는 놈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어떠한 의미에서 그 여당 내에서 양심 세력이 지금 다시 유승민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간다. 나는 아니 이 돌의 로마서 강해라는 이 책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사드 돈 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 그 사드라는 것은 우리 김어준 선생하고도 내가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은 사드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될 게 아니잖아요. 사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러한 사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드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중국이 과도하게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사드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드의 가치를 중국 사람들이 높여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그걸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따내느냐, 이 바게닝 포지션이 우리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바게닝 카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따낼 게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설치하고 본다?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냥 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가장 재미난 문제는 트럼프가 그 돈 내라. 그럼 우리 보고 1조 이상을 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이라는 거는
그 사드라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만드느라고 비싼 건데 이걸 왜 한국에다 거저주냐? 이 니들 돈 내라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드를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한다는 것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 술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 술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솔직히 장사꾼으로서 이 세계 정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질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질러 놓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는 유리한 카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재미난 거는 그렇게 또 내질러 놓고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영광스럽게. 그렇죠. 언어드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 만나면 나한테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미국인 정치인이 빈말이라도 북한의 지도자를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바마 같은 아주 진보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도 그런 말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는 제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국주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국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 나라로서 장사를 잘해먹자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죠. 트럼프를 주변에서 보면은 저 무식한 놈,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미국의 수준이에요. 정확한 미국의 수준이고 지금 트럼프야말로 뭐냐면은 미국의 정직한 수준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 대선 전국에서 앞으로 이 사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장사꾼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보수적인 소위 말해서 정치적 감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설득하기가 좋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죠.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홍준표의 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이거는 마치 지난번 선거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누구죠? 그 정몽준 이펙트와 똑같은 거예요.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하고 네, 선거일 전날 지지를 철회해서 갑자기 노무현 후보 쪽으로 확 쏠려간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이회창을 지지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 공동 이거를 철회했잖아요. 그것도 배신이죠, 일종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노무현이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승민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엄청 국민으로부터 동정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서 유승민이 사실은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승민은 아무 죄가 없다고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홀대받고 그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이렇게 버려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유승민을
예수로 만드는 거지, 예수. 왜냐면 예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고 자기들만 떠난다? 이거는 아주 실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냐면은 유승민은 요번에 분명히 이 사건으로 한 10% 이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10% 이상까지. 네. 그 유승민 후보를 예수에 비유한 거는 최근에 나온 신간하고 뭔가 좀 이어보려는. 예, 네, 제가 최근에 선생님 좀 무리한 연결 아니었나요? 자, 당대의 석학, 시대 철학, 이빨 넘버 제로죠. 아무 데나 안 나오지만 나왔다면 다 죽여버리는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보통 이렇게 이제 온화한 표정으로 시작하세요. 사진을 보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철학자시니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선생님? 여기를 나오니까 정말 사람 사는 곳인 것 같네요. 우선 젊은이들의 함성, 그리고 뭔가 진리를 향한 뭔가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요번 선거의 의미 이런 거를 얘기하라면은 저보다도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요번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비로소 이 민주적 가치가 국민의 마음으로 다 쏙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 뭔가 정신사적인 뭔가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내 책을 안 읽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뭐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 세계라는 게 항상 그 전문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레토릭이라든가 이 전문 수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죠. 그래서 나도 그거를 때려치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이 TV 토론만 해도 TV 토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